제 아들은 지금 서울역 대합실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하나 들고 신문지 덮고 날이 풀려도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로요. 한때는 그 애가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 그 집을 사기 위해 아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일했는지 제가 제 손으로 봤습니다. 신혼 첫 해에는 에어컨도 없이 여름을 나고 겨울에는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며 살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대출 보태서 장만한 아파트였죠. 그런데 그 집, 지금은 제 아들 것도 아니고 제 손주 것도 아닙니다. 며느리 친정 엄마 명의로 등기돼 있습니다. 네, 제 아들 명의였던 집이 지금은 며느리 친정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잠깐 친정엄마 명의로 돌려놓을게요. 대출 때문에 그래요. 그 한마디 믿고 등기 이전 서류에 도장 찍은 제 아들 그날 이후로 그 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로 달라졌습니다. 손주 얼굴도 잘 안 보여주고 제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해서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거기엔 낯선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었죠. 며느리 친정엄마. 제 아들 명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 집은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이혼을 요구했고 제 아들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아이도 가정도요. 제가 왜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지 아십니까? 제 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었기에 믿었기 때문에 당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참 착한 척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음식도 잘하고 제게 선물도 자주 했습니다. 저는 참 고마웠어요. 요즘 애답지 않게 예의도 있고 착하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다 손주가 생기고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핵가족이에요. 시댁일은 너무 깊이 안 관여하셔도 돼요. 그게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러고는 점점 거리를 두더니 명절에도 안 오고 제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더군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오히려 꼰대 소리 듣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이혼당했어. 집도 잃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말하길 며느리가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도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파트는 며느리 친정엄마 명의로 이전된 상태였으니까요. 법적으로 제 아들 건이 아니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 집은 누구 돈으로 샀는데? 내 돈, 우리 둘이 모은 돈. 내 이름으로 돼 있었던 집이야, 엄마. 그걸 증명할 수 없었답니다. 왜냐면 이미 명의가 바뀐 상태였고 며느리는 집은 친정엄마가 도와줘서 산 거라고 주장했답니다. 증거가 없으니 법원도 손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며느리는 아이 양육권도 가져갔습니다. 제 손주는 지금 엄마와 외할머니 밑에서 살고 있어요. 그 아이는 이제 저를 외할머니인지 그냥 아줌마인지조차 헷갈려 합니다. 할머니 언제 또 와요? 그 한마디가 저를 또 울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모든 걸 말하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 제 아들이 서울역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길가에서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대요. 병원에서는 저혈당 쇼크라고 했습니다. 하루 두 끼도 못 먹고 버티다 쓰러졌다고요. 그런데 더 참담한 건 병원비를 댈 돈도 없었고 며느리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도 씹더랍니다. 결국 제가 병원비를 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제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후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사기죄 관련 건인데 확인 좀 하셔야겠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고소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며느리 친정엄마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명의 이전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도장을 찍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제 아들을 협박해서 도장을 찍게 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며느리도 친정엄마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본 장면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제 손주가 증인석에 앉아 판사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는 가끔 무섭게 화내요. 엄마랑 외할머니는 저를 항상 웃게 해줘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말로 저는 나쁜 시어머니, 위협적인 어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저는 그날 법정을 나오며 울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라고요. 며느리는 지금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친정 식구 명의예요. 제 아들은 단 한 칸 쉴 곳도 없습니다. 지하철역, 찜질방, 서울역 거기가 제 아들의 집입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며느리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을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비좁은 전셋집이었지만 어디라도 지붕이 있는 곳이면 감사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문 앞에 누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주거침입 및 재산침해에 따른 가처분 신청. 제가 제 아들을 집에 들였다는 이유로 며느리 쪽에서 또다시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당신 아들, 우리 손주 보러 오지 마세요. 접근금지 신청도 넣을 거예요. 그 한 줄에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 뭘 잘못했길래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저는 단지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밤새 기저귀 갈며 고생하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요. 그렇게 정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걸림돌처럼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자꾸 옛날식이에요. 저희는 우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저는 며느리 집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중재를 하겠다며 애썼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모두 차단한 채 시댁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저는 제 아들이 이상하게 변해간다는 걸 느꼈습니다. 늘 무기력하고 눈에 초점이 없고 입맛도 잃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금살금 나가보니 아들이 혼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다 내 잘못이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손주라도 한번 안아보고 싶어서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울먹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제 말에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끝났어요. 아버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 원래 엄마 도와서 산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 그냥 명의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나 싶어서요. 며느리는 예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SNS 마켓, 그리고 부동산 투자. 다만 모든 자금의 출처는 항상 불분명했습니다. 제 아들이 벌어온 돈도 제 손주 이름으로 들어온 출산 축하금도 전부 며느리 손을 거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걸 알아차렸을 땐 이미 늦었지요. 며느리는 교묘하게 하나하나 모든 걸 친정으로 돌려놨습니다. 보험도 대출도 심지어 아이 명의로 되어 있던 학습비 계좌도요. 전부 친정엄마 통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들은 이제 제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다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속으로 울고 또 웁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말합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이 너무 참견하니까 며느리들이 피곤한 거야. 아들만 믿고 결혼하는 건 구시대적인 생각이야. 하지만 그 구시대적인 시어머니가 지금 아들의 인생 잔해를 주워 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다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상대는 사업하는 젊은 남자랍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며느리와는 SNS로 이미 부부처럼 지내고 있다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날 밤새 뒤척이다가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다 잊어라. 내가 무너졌다고 해서 세상도 무너지는 건 아니야. 그 말에 아들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애가 내 아들을 이용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 엄마. 손주는 제게도 제 아들에게도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주조차 이제는 며느리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명문사립 초등학교에 입학시켰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등하교를 시킨답니다. SNS에는 아이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적습니다. 모든 건 엄마 덕분이야. 내 사랑. 우리 아가. 내가 지켜줄게. 거기엔 아빠, 시댁, 그 어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제 아들이 알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한날은 술 기운에 제 아들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진짜 죽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있어서 참았어. 그 말이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그 애를 위해 그토록 헌신했건만 집도 빼앗기고 아이도 빼앗기고 삶의 이유까지 잃을 뻔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과정에서 탈세와 위장증여, 문서 위조까지 드러났던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국세청이 움직이면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아들 명의로 된 집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는 자신 명의로 돌린 수십 건의 부동산 계약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아들 명의를 이용했고 그 돈은 전부 다른 사람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언론에까지 그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은 날 다시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며느리 집 앞에 섰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제 아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이 모든 상황, 그리고 며느리 친정엄마의 구속까지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기에 저는 직접 물으러 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으니 문이 열렸고 며느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요.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그 물음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다. 그 집, 그 아파트 내가 친정엄마 명의로 바꿨던 그 집,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계획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필요해서 그랬어요. 대출이 문제였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럼 왜 돌려주지 않았니? 아들한텐 모든 걸 빼앗아 놓고 지금 내 삶은 너무나 잘 살고 있더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 산다고요? 그 사람이요? 스스로 못 일어서고 매일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우는 사람한테요? 저는요. 혼자 애 키우고 일하고 치이고 친정이라도 없었으면 저도 길에서 쓰러졌을지 몰라요. 그 순간 저는 며느리 눈 속에서 오히려 원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단함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린 듯한 그 말투. 제 아들은 단지 지쳤던 겁니다. 사랑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아이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다는 절망 속에서 무너진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집을 가져갔을 때 내 아들은 살아갈 이유도 잃었단다. 그리고 그 아이, 내 손주 누구보다 사랑했고 지켜주고 싶어 했어.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넌 줄 아니?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며칠 뒤
며느리에게 내용 증명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직접 보낸 거였습니다. 아이 면접 교섭권 소송, 그리고 위자료 청구.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되돌려주기로요. 변호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명의 이전 당시 며느리 친정엄마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서류에 사인을 했던 겁니다. 이걸 근거로 며느리 쪽은 아들을 공범으로 만들려 했던 거죠. 하지만 국세청 조사와 경찰 수사에서 모든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 친정엄마는 구속됐습니다. 언론에 나왔습니다. 위장 증여와 명예 도용으로 수십억 부동산 세탁한 60대 여성 구속. 기사는 익명이었지만 얼굴은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주가 그 기사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알았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애 보러 가도 되지? 그 한마디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참 오래 걸렸습니다. 아들이 사람답게 다시 숨 쉬는 데까지. 며느리는 아직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SNS에는 여전히 행복한 일상만 가득했고 자신이 얼마나 강인한 엄마인지에 대한 자화자찬뿐이었습니다.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엄마니까. 그 글을 본 저는 차라리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라도 살고 싶겠지.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니까. 며칠 후 가정법원에서 첫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아들은 정장 차림으로 참석했고 저는 그 뒤에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판사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당한 재산 이전과 위장증여, 그리고 친권 행사에 대한 편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처음으로 눈이 흔들렸습니다. 당당하고 냉철했던 얼굴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모든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남은 건 시간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흔들리는 걸 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감정을 내보일 이유도 누군가를 원망할 힘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긴 시간 참아온 진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 조용히 지켜보는 일.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재판이 끝난 뒤 아들은 법원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말라붙은 눈동자에 드물게 물기가 고였지요. 그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조금은 살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동안 참고 있던 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 눈치도 보지 않고 아들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희 모자는 같이 울었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억울해서도 아니라 그저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양육권은 넘겨줄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고 아이 역시 이미 외할머니와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다 며느리 편이 돼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SNS에 올렸던 사진과 글들, 외할머니가 구속 중인데도 엄마가 지켜줄게라며 찍은 거짓된 일상들이 오히려 법정에선 현실과의 괴리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조정이 이어졌고 마침내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권 공동, 주 양육권은 부에게, 면접 교섭은 모에게 부여. 손주가 다시 제 아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물론 한순간에 모든 게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낯설어 했고 처음엔 말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이 아이 곁에 있었고
밤마다 책을 읽어줬고 어느 날은 조심스럽게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너한테 많이 미안해. 이제는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에 아이가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진짜로 아빠가 지켜줄 거야? 그 말 이후 아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집착을 놓지 않았습니다. 면접교섭일마다 과하게 아이를 포장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는 항상 피곤하고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언제 돌아와? 그런 말들이 계속 아이 입에서 나왔고 아들은 다시 법원에 정식 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다시 양육 환경을 조사했고 아이의 정서적 안정성과 교육 환경, 가족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며느리의 면접 교섭을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비로소 평범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 아이 재우고 나서 작은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다시 살아볼게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는 쓰러지지 않을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건넸습니다. 이제는 우리 같이 살아야지. 너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저희는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단단하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눈치를 보고 말이 적었던 아이가 요즘엔 아빠에게도 저에게도 웃으며 말을 걸고 학교 얘기도 하고 친구 자랑도 합니다. 할머니, 나 오늘 100점 맞았어요. 아빠가 만든 김치볶음밥 진짜 맛있었어.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이 모든 시간을 버텨낸 걸 스스로에게 칭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항소를 예고했고 자신이 모함당했다며 SNS를 통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내 아이를 빼앗긴 그날부터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 문장을 보면서도 저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진실은 사람들의 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저녁 아이 얼굴을 보고 웃을 수 있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요. 아들은 이제 직장을 다시 구했고 아이도 학교에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손주 도시락을 싸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때는 무너졌던 저희 삶이 조금씩 다시 조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더는 누구에게도 이 아이와 아들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며느리는 항소를 예고한 뒤 생각보다 빨리 행동에 옮겼습니다. 법정에서 패소한 그날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곳곳에 장문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저는 지금 아들과 떨어져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면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죄 하나뿐입니다. 시댁은 늘 저를 감시했고 남편은 무능했으며 시어머니는 제게 모욕을 줬습니다. 그 글은 빠르게 퍼졌고 일부는 사실인 듯 일부는 완전히 왜곡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아들은 술에 의존했고 아이에게 손을 댄 적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과거의 며느리에게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는 내내 숨이 막혀왔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세상이 며느리의 말만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아들도 그 글을 봤습니다. 그날 밤 제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랜 시간 그 옆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싸울게요. 이젠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 말 이후 아들은 곧바로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SNS 게시물, 며느리 지인들과의 메시지 내용, 심지어
며느리 친정 엄마의 과거 인터뷰까지 법적 대응이 시작되자 며느리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감정에 호소하거나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아이에게 접근하려 했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거나 아이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결국 법원은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서야 며느리는 처음으로 공식 사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문도 온통 상황이 그랬다는 변명투성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아이와 떨어진 현실이 감당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아이를 데려간 것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사과문과는 달리 그녀는 다시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번엔 친권 박탈에 대한 이의 제기와 양육 환경의 불안정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다시 아이와 상담을 진행했고 상담사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이의 불안은 외부 자극에서 기인하며 현재 주 양육자와의 애착은 안정적임. 과거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언어적 압박, 갈등 유도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 그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된 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스스로 소를 취하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접겠다고 말한 후 SNS 계정도 비공개로 돌렸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를 이용하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메시지에 대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도 안정됐고 아들도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도시락을 싸고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돌연 새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위자료 과다 청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이전의 명예훼손 대응에 대한 보복성이 짙었습니다. 법원도 그 점을 파악했고 결국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마지막 수단으로 언론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언론과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에 출연해 자신의 입장을 설파했지요. 시댁에서 아이를 빼앗겼다. 혼자 남겨진 엄마의 눈물. 가해자로 몰린 엄마. 피해자로 만들어진 시어머니. 하지만 이번엔 세상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일방적인 동정을 보내지 않았고 대부분의 댓글은 이렇게 달렸습니다. 진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상처를 준 건 결국 당신이에요. 책임지지 못할 거면 처음부터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날 이후 며느리는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매체에도 법원에도 SNS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그 애도 괴로웠던 걸까?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합니다. 그렇더라도 내가 받은 상처는 잊으면 안 된다. 용서는 해도 다시 당하지는 말아야지. 그리고 손주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엄마 생각 별로 안 나요. 그냥 아빠랑 할머니가 있어서 좋아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에겐 이제 너 하나면 충분하단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정확히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한겨울이었고 그날도 저는 손주와 함께 아파트 단지 놀이터 옆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장갑 낀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멀리서 아들이 일찍 퇴근해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했어요. 너무도 평범해서 오히려 고마운 하루였죠. 그런데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앉은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며느리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한 얼굴이었고
고급스러웠던 옷차림도 사라진 채 묵은 먼지 냄새가 나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 첫마디는 차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며느리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한참 고민하다가요. 이제라도 제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도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집에 없고 아이는 자고 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멀리서라도 그냥 자는 모습만이라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그리워할 틈도 없이 살았단다. 그만큼 상처가 컸고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어. 내가 그걸 다시 건드릴 이유는 없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숙인 채 문 밖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이젠 정말로 물러날게요. 그동안 제게 남아있던 오만함 이젠 내려놓고 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선 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그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모든 일의 끝에 남은 건 제 잘못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내가 만든 상처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요. 그리고 아이에게 짐이 된 엄마였다는 사실도요. 이제는 그 아이에게 엄마라는 말조차 부끄럽습니다. 저를 미워해도 좋고 잊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행복하게만 살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로.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 수조차 없는 마음이었기에 다만 긴긴 싸움의 마지막 페이지를 조용히 넘긴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서울을 떠나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빵집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가끔 자원봉사도 나가고 아이들 그림을 벽에 걸어두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간다더군요. 아들은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어디서든 이제는 누구도 상처 주지 않고 살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고통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것에 짓눌리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손주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자기 방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해주는 된장국이 맛없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아이가 밤마다 할머니 잘 자요 하고 꼭 안고 자는 그 인사는 아직도 제 심장을 따뜻하게 덮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의 시어머니로서, 한 아이의 할머니로서 이 세상에 작은 증언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그럼에도 누군가는 끝까지 손을 잡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숨 쉴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의 중학교 졸업식이 열리던 날, 저는 아들 손을 잡고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하늘은 어느 때보다 맑고 높았습니다. 교문 앞에는 학생들보다 더 들뜬 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저희도 그 흐름에 섞여 조용히 졸업장을 받아든 손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키도 커졌고 말투도 제법 어른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졸업식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걸 보면 아직은 마음만큼은 아이인 듯 했습니다. 그날 졸업식이 끝나고 삼겹살집에서 소박한 식사를 마치고 저희 가족은 사진관에 들렀습니다. 아이 졸업사진을 제대로 남기고 싶어서였지요. 정장을 입은 손주가 카메라 앞에 서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 유치원 입학식 때
엄마 없이 혼자 교실에 들어가야 했던 그날의 울먹이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문득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여름엔 여행 한번 가요. 셋이서 제대로 간 적 없잖아요. 그 말에 손주가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진짜? 할머니, 나 제주도 가보고 싶어요. 비행기도 타보고 싶고 바다도 보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이번엔 진짜 우리 셋만의 추억 만들어보자. 그렇게 무심히 흘러가는 듯 했던 우리의 시간은 조금씩 새로운 챕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여행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우연히 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잊고 지냈던, 그러나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잠시 숨이 멎는 듯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이 번호를 알았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 통신사명이 그대로 있었어요. 번호 바뀌지 않으셨더라고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그냥 한번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병원에 있어요.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폐렴이 심해졌고 요즘엔 호흡기 치료까지 받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비어있는 듯했고 자신감 없던 말투는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이 소식 들을 수 있을까요?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저 잘 크고 있는지 알고만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 크고 있다. 건강하고 똑똑하고 이젠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어. 그녀는 아주 잠시 조용하다가 작은 숨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 나중에라도 혹시 날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많이 부족했고 못났지만 그 아이만큼은 나중에라도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진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등기우편 하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그녀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또 한 장의 편지와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적 첫 생일에 손수 만든 팔찌예요. 그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저 뭔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 애는 기억도 못하겠지만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젠 돌려드릴게요. 그 아이 곁에 있어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당신은 늘 옳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제 조용히 제 인생 마무리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상자에서 그 팔찌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그만 실로 만든 팔찌는 변색되어 있었고 어느 매듭은 이미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한때라도 엄마였던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천천히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주의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원할 때 꺼내보렴. 그날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건 내 엄마의 마지막 마음이니까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더 흐르면 아이도 언젠가 묻게 될 겁니다. 내 엄마는 왜 떠났나요? 그 후로 어떻게 살았나요? 그때가 되면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줄 겁니다. 있는 그대로 미화하지도 폄하하지도 않고 그저 사실 그대로 그것이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출발점이 될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 손주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군대도 다녀왔고 대학에 복학해서 친구들과 스터디도 하고 여느 청년처럼 커피를 들고 캠퍼스를 걷는 모습을 보니 그저 그 자체로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저와 아들은 여전히 조용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손주와 함께한 시간이 이제는 저희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방 한켠엔 여전히 그 팔찌가 들어있는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도 그것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들이 퇴근하고 늦게 들어온 저녁이었습니다. 손주는 혼자 식탁에 앉아 조용히 저를 부르더군요. 할머니, 나 엄마 얘기 좀 해도 돼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말해보렴. 그 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엄마 얼굴도 흐릿하고, 목소리도 모르겠고, 근데 가끔 꿈에 나와요. 어떤 날은 울고 있고, 어떤 날은 웃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항상 혼자예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가 날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 질문은 너무도 조심스럽고 너무도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있었단다. 아주 짧고 아주 불완전했지만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사랑했을 거야.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저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아무리 힘들었다 해도 그 안엔 분명 사랑이 있었단다. 부서졌고 길을 잃었지만 어딘가엔 남아 있었어. 그리고 저는 조용히 서랍 안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그 편지와 팔찌를 꺼내 그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거야. 받을 준비가 됐을 때 열어보라고 했단다. 손주는 그 상자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존재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집안일을 하다가 거실로 나오니 손주가 소파에 앉아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열려있는 상자 안엔 팔찌가, 그 옆엔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주는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미안했나 봐요. 편지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와서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너를 사랑했단 건 진심이었어. 할머니, 저 그 말 믿어도 될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믿는 건 너의 자유야. 하지만 그걸 믿는다면 내 삶이 조금 더 가벼워질지도 몰라. 그날 밤 손주는 책상에 팔찌를 걸어두었습니다. 다시는 쓰지 않겠지만 버리지는 않는다는 의미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은 손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 방학 때 그 사람이 있는 곳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냥 무덤 앞이라도 찾아가서 말해보고 싶어요. 나 잘 컸다고, 그동안 미워했던 거 이제 좀 내려놓겠다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마음 안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걸 저도 오랜 세월을 거쳐 알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희는 조용히 지방의 한 낡은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주소를 알아보니 며느리는 2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조촐한 무덤 하나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았는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묘비엔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손주는 아무 말 없이 잡초를 하나하나 뜯어냈고 작은 수건으로 비석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예요. 당신이 떠난 그때는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도 아팠다는 걸, 혼자였다는 걸, 그리고 무섭고 두려웠다는 것도요. 이젠 원망하지 않을게요. 그냥 여기 와서 한번 말하고 싶었어요. 나 잘 지낸다고. 그 말이 끝났을 때 산바람이 조용히 불었고 묘비 위로 앙상한 가지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져 앉아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의 진짜 고통이 조금씩 마무리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던 차 안에서 손주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고 아들은 창밖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긴 싸움의 끝에서 남은 건 미움도 억울함도 아닌 그저 함께 살아내려 애쓴 사람들의 흔적뿐이라는 걸요.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러 손주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출판사에서 인턴으로 시작하더니 이제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저녁이면 늘 저와 아들 옆에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풀어놓곤 합니다. 예전엔 조용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이젠 스스로 세상과 연결되기를 선택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중 하루는 손주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회사에서 저한테 자서전 의뢰가 하나 들어왔어요. 아직 정식 계약은 아니고요. 의뢰인이 고령이셔서 자기 인생을 누군가에게 꼭 남기고 싶다고 하셨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써주기로 했니? 손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한번 해보려고요. 뭔가 그분 얘기를 듣다 보면 할머니 생각도 나고 아버지 인생도 떠오르고 이야기를 글로 남긴다는 게 그 사람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누군가의 이야기를 품을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손주는 노트북과 녹음기를 들고 의뢰인을 만나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생각보다 많이 침묵했습니다. 저녁 내내 말이 없던 손주가 식사를 마친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분 말이죠. 어릴 때 아이를 잃으셨대요.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른 채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남긴 말이 그래도 엄마였어였대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손주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그 팔찌 아직 갖고 있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저 이제는 제 방 책상 위에 올려놔도 될까요? 그 말은 그 아이가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이제는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상자 속 팔찌를 꺼냈습니다. 오랜 세월을 버티며 남아있던 그것은 더는 낡고 초라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간 위에 덧이 펴진 용서와 이해의 상징이었지요. 그날 밤 손주방 책상 위에 팔찌가 놓였습니다. 옆에는 자서전 인터뷰 자료가 정리된 노트가 함께 있었고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누군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누군가의 상처에 귀 기울이고 그 기억을 함께 안고 살아가겠다는 작은 다짐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상처 위에서 무너지지 않을 거란 걸요. 그 아이는 상처를 품은 채 다른 누군가의 아픔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출판된 책 한 권이 저희 집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표지에는 단정한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그래도 엄마였어. 손주는 책을 제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책은 그분 얘기지만 어쩌면 우리 얘기이기도 해요. 저는 조용히 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몇 장 지나 어느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나를 떠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건 나 자신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눈가에 오래 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토록 원망했고 그토록 붙잡았으며 그토록 지워내려 애썼던 시간이 이 한 문장 앞에서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그래도 그 아이는 누군가의 엄마였지. 손자의 책이 출간된 이후 손주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고 한두 번 팟캐스트에도 출연하게 되었죠. 그는 직접적인 가족사를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인터뷰 중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상처를 갖고 자랍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혼자 TV 앞에 앉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젠 저보다도 어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손주에게 연인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말없이 혼자 만나더니 어느 날 저녁엔 저와 아들 앞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아빠,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어떤 상처가 이 아이를 덮치게 될까봐 그 오랜 불안이 반사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꾹 눌러 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만나보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우리도 보고 싶구나. 며칠 뒤 손주의 여자친구가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가진 아이였고 저희 앞에 앉자마자 깍듯하게 인사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규 씨와 함께하고 있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말할 때마다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친구였고 무엇보다 손주가 그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온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은 조용히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아이 민규 옆에 있으니까 정말 괜찮아 보이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젠 그 아이도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진 거지. 며칠이 지나 손주는 저와 아들 앞에서 정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한참을 참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겪었던 일들 다 알고 있니? 손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에 대한 이야기, 우리 집이 걸어온 시간, 그 책에 담지 않은 사연들까지도 전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가 드디어 자신의 삶을 감추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구나. 결혼식은 작고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호텔 웨딩홀도 대단한 주례도 없었습니다. 손주는 자신이 만든 짧은 영상 하나를 틀었고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나의 상처까지 이해해주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일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식장 안에 앉아있던 저는 그 아이의 눈빛 속에서 며느리가 떠나간 그날 이후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부 서연 양의 부모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민규 씨, 정말 훌륭한 청년이네요. 이렇게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는 너도 누군가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결혼 이후 손주는 작지만 예쁜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주말이면 자주 저희 집에 들러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아빠와 나란히 앉아 야구 중계를 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이 낳으면 혹시 이름 좀 지어주실래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한글이 적힌 공책을 꺼내 예쁜 이름을 적고 또 적었습니다. 뜻이 좋고 발음이 부드럽고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들만. 그러다 문득 오래전 며느리가 아이에게 지어주려다 끝내 쓰지 못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하은. 그 아이는 언젠가 말했었죠. 만약에 딸 낳으면 하늘이 내려준 은혜라고 해서 하은이라 지을래요. 저는 그 이름을 조용히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하은 어때? 손주는 조금 놀란 듯 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쁘네요. 엄마가 지으려고 했던 이름이라면 더 의미 있죠. 그리고 얼마 후 그 아이의 아내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작은 손으로 손주의 손가락을 꼭 쥐고 첫 울음을 터뜨리던 그 순간 손주의 눈에도 아들의 눈에도 그리고 제 눈에도 같은 물기가 맺혔습니다. 하은아, 어서 와. 너는 세상에 꼭 와야 했던 아이란다. 하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땐 잠투정도 심하고 밤에 자주 깨기도 했지만 손주 부부는 단 한 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손녀의 볼을 만지며 매일 같이 말하곤 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이 다시 웃게 만든 복덩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모두가 망가졌다고 여겼던 그때 도저히 복구할 수 없을 것 같던 가족의 금이 작은 아기 하나로 인해 다시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은이가 돌을 지나고 첫걸음을 떼던 날 거실 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했다. 손주가 환호했고 며느리도 울음을 터뜨렸으며 아들은 손뼉을 치며 우리 집 여왕님 걸으셨다. 고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발 물러서 앉아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너무도 익숙하지 않던 행복한 장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 것이 된 그래서 더 소중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어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하은이 첫걸음, 우리 집이 다시 시작된 날,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저는 늘 끝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 며느리와의 끔찍한 갈등, 아들의 무너짐과 손주의 상처까지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하은이가 일어서던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이 집은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하은이가 또렷한 말로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입안에서 굴러나오는 그 부드러운 단어 하나가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얼마나 따뜻하게 덮어주는지 그 누구도 모를 겁니다. 손녀는 커갈수록 엄마를 많이 닮았습니다. 서연이 말고 제 며느리. 그 아이가 어릴 적 보였던 눈매, 그리고 고집스러울 만큼 집중하던 표정이 하은이 얼굴에서 자주 보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가끔은 무서웠습니다. 다시 그 상처가 반복되진 않을까, 이 아이마저 세상의 모서리에 부딪혀 상처 입게 되진 않을까. 하지만 손주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어떤 가족을 만들고 싶은지 매일 실천하듯 보여주었습니다. 하은이에게 목욕시키며 노래를 불러주고 밤엔 책을 읽어주며 토닥이는 손주의 모습은 저와 아들이 만들어내지 못했던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말의 실현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와 손을 잡고 산책을 나섰을 때 하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던진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제 안에 오랜 시간 가라앉아 있던 슬픔이 잠시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은이 엄마는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야. 그래서 너의 이름도 그렇게 지은 거란다. 그 말에 하은이는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하늘에서 왔어요? 그럼 하은이는 우리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내려온 아기였지.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돌아와 작은 서랍 속에 넣어뒀던 그 팔찌를 다시 꺼냈습니다. 오래전 며느리가 손수 만든 그것. 이제는 달코해진 끈조차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은이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이 팔찌, 내 엄마가 만든 거야. 아직은 내가 다 이해하긴 어렵겠지만 언젠가 이걸 줄 날이 올지도 모르겠구나. 하은이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준 거면 뭐든 좋아요.
저는 그 웃음 속에서 정말 오랜 세월을 거쳐 마침내 이 가족이 원래 있어야 했던 곳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팔찌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다이어리에 한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마음 편히 떠날 준비가 되어 간다. 저는 몇 달 전부터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늘 하던 집안일이 괜스레 버거웠고 가끔은 머리가 핑 돌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시했겠지만 하은이와 하루를 보내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던 날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 가요. 이제는 안 돼요. 예전처럼 나이 드니 그렇지라는 말로 넘기면 안 돼요. 병원에 갔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의사는 조심스럽게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셨고 심장과 폐 기능이 다소 약화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만큼 조금만 무리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겁이 나기보다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 묘한 담담함이 앞섰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손주 앞에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천천히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손주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떼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좀 더 써주세요. 할머니, 이야기요. 내가 글로 정리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왕이면 손녀에게도 물려줄 이야기로 남기자꾸나. 그 후로 며칠 동안 손주는 노트북을 꺼내고 저는 조용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어떻게 남편을 만나고 아들을 낳고 며느리를 처음 마주했을 때의 긴장된 순간,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이어진 갈등과 오해, 무너짐과 재건, 그 모든 것을 숨김없이 어느 것 하나 감추지 않고 손주의 기록 속에 담았습니다. 손주는 매일 밤 제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진심은 뭐였어요? 그 말 뒤에 숨어 있던 마음은 뭐였을까요? 그 물음 하나하나에 대답할 때마다 저는 제 안에 남아있던 미움과 한을 조금씩 놓아보냈습니다. 하은이는 그런 저를 늘 따라다니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의 영웅이야.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단정하게 살아내자고,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따뜻하게 살아가자고. 계절이 바뀌고 날이 다시 따뜻해지던 봄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고 마당 화분엔 하은이가 심은 튤립이 막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 식구만 밥 한 끼 하자꾸나. 조용한 곳에서 작은 밥상 하나를 차려 세 사람이 둘러앉았고 하은이는 저에게 수줍게 내민 그림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림 속엔 저와 아들과 손주 그리고 자신이 나란히 손을 잡고 서 있었고 하늘 한가운데에는 우리 할머니는 나의 하늘입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다이어리를 꺼내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내 인생은 아팠지만 결국 사랑으로 끝났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간직해온 손편지며 남편이 젊은 시절 찍어준 사진들, 그리고 제가 고이 접어두었던 민규의 첫 돌대, 입힌 베네 저고리까지 하나하나 정리해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 상자 위엔 조심스럽게 손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은이에게,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숨도 차고 식사도 어려워졌지만 저는 하루하루를 또렷이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민규가 나란히 앉아 책을 읽어줄 때 아들이 밤마다 손을 잡아주며 엄마, 오늘은 좀 어땠어? 하고 물을 때, 그리고 하은이가 제 뺨에 입을 맞추며 할머니, 얼른 나와서 나랑 놀이공원 가야지 할 때마다
이 순간을 끝까지 내 안에 담아두자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는 진짜 다 됐다 싶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 받은 사랑이면 나는 정말로 넘치도록 행복했단다. 아들은 눈물을 참으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아직 할 말이 많은데 그냥 너무 빨라요. 아니야. 이만하면 딱 좋은 타이밍이다. 떠날 땐 미련 없이 남는 사람만 너무 아프지 않게. 그날 새벽 꿈결 같은 잠에서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 모습 그대로 그가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 뒤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 세월 묻혀있던 내 마음속 미움과 슬픔을 고요히 녹이는 따뜻한 바람 같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이불 위에 숨을 멈춘 제 얼굴엔 미소가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은이는 제 방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규는 제 손을 잡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들은 제 머리맡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당신은 이 집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릴 지키는 사람입니다. 며칠 뒤 조용한 납골당에 제자리가 생겼습니다. 남편 곁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 이름 아래로 작게 민규가 쓴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뿌리, 모든 시간을 감싸 안은 사람. 하은이는 매년 제 생일이면 작은 꽃을 들고 찾아와 말합니다. 할머니, 나 아직도 할머니 얘기 다 기억해요. 그 팔찌도 책상 위에 아직 그대로 있고요. 할머니한테 배운 말투, 습관, 인사. 그게 다 지금 내 삶이 됐어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하늘에서 나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나의 사랑이, 나의 인내가, 나의 미움마저도 결국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걸 알기에 이제 나는 안심하고 영원히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